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1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쪽 제목을 보시면 물권 법정주의와 민법이 정하는 물권. 그래서 이제 민법에, 우리 민법 전에 어떠한 물권들이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권 법정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물권법이 185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해서 지 마음대로 어떤 물권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권은 법 또는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이제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큰 논점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권법 처음 시작하는 이 조문 자체가 이러한 게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민법 전에 어떠한 물권이 있는가. 그래서 8가지의 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권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니까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물권의 특질, 아까 지배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지배라는 단어에서 물권을 나누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점유에서도 봤지만 일단은 사실상의 지배.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자체를 묻지 않고 도둑놈에게도 인정되는 것, 그것 자체, 그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라고 하고, 우리 물권법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다가 권자를 붙여가지고 사실상의 지배, 이것 자체를 이렇게 하나의 권리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유권이라는 게 있고, 이 사실이다, 이 반대말은 법률상, 그러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것, 법률상의 지배가 있다는 겁니다. 법률상의 지배, 즉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한이 되겠죠.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본권이라고 합니다. 본권이라고 하고, 이제 이 본권 속에 가면은 이렇게 물권에 있어서 대표 주자 뭐라 했습니까? 권리의 제왕, 소유권,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냐면 동그라미인데, 이 동그라미가 완전한 동그라미입니다. 완전한 동그라미.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처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소유권 속에서는 사용, 수익, 그 다음에 처분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권능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이쪽 사용 수익하는 것, 이 부분이 이쪽 반쪽 동그라미가 되고 처분 권능. 그럴 때 이제 이 부분을 또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물건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 이거를 사용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 가치다. 그랬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개념을 좀 잡아두실 필요가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을 했다.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해버렸다. 그래 뭔가 대가를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환 가치, 사용 가치,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라고 한다면 어떠한 물건을 그 사용 가치도 지배를 하고, 사용가치도 지배를 하고 교환가치도 지배를 하는 이러한 권리가 이제 소유권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 이행까지 다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완전한 동그라미가 그대로 을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소유권 양도라고 하고, 소유권이 이전됐다. 소유자가 교체됐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을은 그대로 넘겨받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소유자는 사용가치도 지배하고 교환가치도 지배를 하는데 사용가치만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자기가 사용 수익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사용 수익하게 해줄 수도 있냐라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반쪽만 떼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갑이 을한테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설정을 해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동그라미 중에서 이쪽 반, 이쪽을 이렇게 떼준다라는 거죠. 떼준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용익 물권자가 됩니다. 용익은 여기에서 사용 수익한다, 이걸 뗀 겁니다. 그래서 용익 물권자가 된다.
그랬고 이제 갑이 예를 들어서 이쪽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쪽 교환 가치만을 이렇게 떼줬다. 채권 담보를 위해서.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담보 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보 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처럼 이 소유권에서 반쪽을 떼주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설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설정한다. 주체는 누굽니까? 이전해주고 설정해주는 주체는 바로 소유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영익 물권자인데, 그러면 이 부동산이면 이거 소유자는 누굽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자. 예, 갑이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 중에서 일부만 떼줬다라는 거죠. 일부만. 그래서 얘가 소유자는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일부만 떼줬다. 그래서 제한 물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하나를 확인을 해 두셔야 되냐면 이러한 제한 물권을 우리가 타 물권이라고 합니다. 타 물권. 이건 어떠한 의미로 풀 수가 있냐면 지금 갑이 가지고 있었죠.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고 영익 물권자가 을이었다면 갑의 소유권을 제한한다.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분 권능을 제한하기도 한다. 타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한 게 바로 타 물권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가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한 물권 중에서 이쪽 동그라미 반쪽 이게 바로 우리가 영익 물권자였죠. 그 다음에 이쪽 처분, 교환가치 이쪽이 담보물권자. 그랬을 때 영익물권 같은 경우에는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물권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에서 점유권 하나 나왔고요. 소유권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상권 나왔고 전세권 나왔고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담보물권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해서 다시 총 8개가 나왔다. 8개가 나왔다. 그래서 이러한 물권들이 있다. 그랬고 지상권과 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앞자, 한자가 이게 땅, 지자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대상입니다. 토지가. 그런데 여기는 전세권, 뭐 땅, 지자 없죠. 그래서 이 대상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이 모두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시험 범위는 아니고 이렇게 유치권과 저당권 이러한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표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민법이 인정을 하고 있는 물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머지 부분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26번 물권의 거래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2쪽에 나와 있는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요건 이 부분을 먼저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27번은 바로 여기 28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28번 앞에 위치를 했지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니까 얘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공시의 원칙 그 부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매매계약을 통해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을 하려면 돈 다 주고 그 다음에 인도받아서 그 속에 살고 있다. 입주해서 들어가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를 아직 안 하면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자가 되려면 일단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건이 일단 세 가지가 필요하다. 외우십시오. 세 가지. 그래서 이 매매계약이 첫 번째 유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등기까지 넘어가야 되니까 등기까지 격려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효와 관련돼서는 이 유효 반대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그러니까 이 매매계약이 만약에 무효라면 을은 등기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랬고 이제 무효, 취소도 마찬가지고 해제,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도 이거는 무효는 뭡니까? 애초부터 계약이 효력이 없는 것,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취소나 해제가 돼버렸으면 나중에 효력이 상실하는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나중에 나왔으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이 경우에 모두 소급표라는 게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계약 효력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렇게 취소, 해제가 되었을 때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취득할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판례가 썼던 표현 하나만 확인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효력이 상실했다. 이 말은 일단은 계약 체결했을 때 이때는 이 계약이 효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통해 가지고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가 나중에 이걸 해제를 했다, 취소를 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이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을이 취득했던 소유권,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갑은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의 당연 복귀다. 그러니까 복귀라는 단어 자체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을한테 갔다가 당연히 갑에게 복귀한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당연의 의미라는 겁니다. 당연의 의미. 그럼 한번 이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갑한테서 2번 을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었다. 이전 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취소됐다. 그런데 지금 등기는 그대로 남아있다. 매매계약은 취소됐는데 등기는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되겠습니까? 등기가 남아있는 을이 소유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유권의 당연복귀. 그 말은 이 등기가 이대로 있어도, 다시 말해서 이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도,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거냐? 말소 등기가 없어도, 즉 그대로 을명의로 등기가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가 되겠죠. 원인이 지금 무효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말소되게 되는 그러한 등기가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매매계약을 통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려면 첫 번째 이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됩니다. 유효해야 된다. 근데 한 가지만 여러 생각을 해둘 것은 계약이 무효면 취소나 해제가 되면 복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계약이 무효일 때 복귀라는 단어는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 계약이 무효면 등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권리 이전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권리 이전이 일어나지 않은 거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이 뭐냐면 얘가 소유자여야 된다. 그 말은 만약에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 A가 소유자다. 이것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을 같은 경우에 소유권 이전 채권을 갖는데 거기에 의해서 A의 소유권이 영향받는다 안 받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처분상의 보호. A 소유물이면 A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는 절대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려면 다른 사람 물건이어서는 안 되고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취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세 가지 무조건 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 정치를 공부를 할 때 이때 소유권 취득합니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럴 때 이런 계약이 무효가 됐다라든지 취소가 됐다라든지 얘가 소유권이 없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걸 큰 표현으로 하면은 처분권이라고 합니다. 즉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물권 변동에 관한 법리를 검증하여 본다는 의미에서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떠한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어야 된다. 그것이 무효, 취소, 해제 이렇게 되면은 비록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못한다. 그것이 확고한 판례의 태도이다. 둘째, 앞에서 본 대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부동산의 경우에 매수인에게 물건이 인도되어야 된다. 이처럼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공시의 원칙. 우리 민법은 공시의 원칙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공시제도, 등기라는 공시제도를 갖춰야 된다.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매도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민법은 이 점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대로 소유자는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무슨 상의 보호였습니까? 처분상의 보호. 그러므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없으면 아무리 1, 2호권이 다 갖춰져 있더라도, 즉 아무리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경우에, 동산의 경우에는 매수인 앞으로 물건이 인도되어서 인도라는 공시방법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 뒷부분이 나와 있는 게 예외인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제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이라는 건 왜 나왔느냐?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얘가 소유자가 아니면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을 같은 경우에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매매대금 다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그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중요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우에 공시를 해줘라. 너가 매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되려면 이것 자체를 동네방네 알려줘라. 등기를 통해서. 동산 같은 경우에는 점유의 이전, 즉 인도를 통해서 이래서 이렇게 공시의 원칙을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로 공시 방법을 갖춰야, 동네방네 알려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동산은 인도. 경우에 따라서 어디 보면은 이건 점유로 공시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는 사람, 점유까지 옮겨줘라. 물건 팔았으면. 그러니까 이 인도는 점유의 이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6번 항목, 물권 거래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 이상과 같이 소유권을 유시한 물권은 객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다. 배타적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배척해버리고 그 이익은 나만 누린다. 독점적으로. 그러므로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가 있을 수는 없다. 이를 일물일권주의라고 하죠.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 이것도 나중에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즉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가 소유권이 있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하등 배타적인 지배라고 할 수가 없겠죠. 소유자가 하나의 물건에 2명 있다. 그러면 배타적이란 말 자체가 안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물권을 가진 사람은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는 그 물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처분상의 보호. 그러한 만큼 물권에 관하여 거래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거래에 들어가기 전에 그 권리가 실제로 있는지 그 내용을 또 정확하게 알기를 더욱더 희망한다. 더욱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만일 물권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을 하고 대가까지 지급을 했는데 거래 상대방이 권리자가 아니었다거나 그 권리의 내용이 계약과는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이 사람은 예상했던 대로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그 지출은 결실을 맺지 못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물권에 대하여는 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방법, 즉 공시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동그라미 치시고 긴 역사적 발전의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도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를 마련하여 그것의 기재, 즉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그걸 바로 등기라고 하죠. 등기가 공시방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 그러나 동산 동그라미 하시고 동산에 대해서 공시방법 채택할 수 있겠습니까? 핸드폰, 텔레비전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래서 동산은 그 숫자와 종류가 너무 많고 이동성과 가변성이 있어가지고 이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부처럼 공적인 장부를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이러한 일부 동산을 제외하고는 얘들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외하고는 그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밑줄 사실적 지배,
사실상의 지배, 사실적 지배, 즉 점유 동그라미. 그거를 통해서 공시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로 물권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 공시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물권의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민법은 거래 당사자들이 공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물권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채택을 해가지고 그 실현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즉 186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이제 188조에서 인도하여야 각각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매매를 통해서도 너가 돈 주고 그 다음에 물건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안 하면 소유자가 못 되니까 너가 소유자가 되고 싶으면 등기를 해서 공시, 동네방네 너가 소유자라는 것을 알려줘라. 그래야 어떻습니까? 이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기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가 있게 되겠죠. 불필요한 분쟁도 없어지게 되고 그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양도와 설정 이 두 가지가 다 처분행위인데 그 개념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계약에 의해서 물권의 귀속 주체를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이라는 것은 제한물권을 계약에 의하여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창설하는 것, 이러한 것을 이야기를 한다.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랬고, 매매계약의 기한, 소유권 이전의 요건 이 부분을 받고 다음에 우측에 28번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그리고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이러한 개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자료 중에서 항목 딱 하나로 가장 중요한 걸 골라봐라 하면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그래서 두 개가 꼭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처분행위 같은 경우에는 물권행위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넓은 개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왜 그런가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렇지만 범위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거를 공부를 하니까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날 갑소유의 주택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럴 때 이제 이 건물이라는 것은 땅 없이는 존립할 수 없으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대지까지 이제 매매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4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은 약속이죠.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그러면 이 약속만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을이 소유자 되는 것은 아니죠. 을이 소유자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약속을 뭐라고 하느냐?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행위의 개념은 뭐냐면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매매계약 체결하면 어떻습니까? 각각에게 그 효과로 채권 채무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채권행위가 채권 채무가 발생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의무가 생겨났죠.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매매계약을 통해 가지고 을이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각각 두 개의 법률행위를 개념을 구별을 하는 것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채권행위라고 하고 그러면 이 채권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약속을 지켜야 된다. 즉 이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이행의 문제가. 이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어떻습니까? 요렇게. 이제 이 이행으로 6월 1일 날 어떻게 합니까? 갑하고 을하고 어떤 계약, 어떤 합의를 합니까? 자, 나는 너에게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등기소리랑 다 넘겨주면 거기에 그 뜻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넘겨준다고 하니까 좋다. 나는 너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겠다. 그러한 것을 물권적 합의라고 합니다. 물권적 합의.
그래서 채권적 합의,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채권적 합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의해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 약속을 직접 실천하는 겁니다. 이행하는 거. 그래서 물권적 합의라는 것은 넘겨주고 넘겨받기로 하는 합의.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양도, 양수의 합의.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에 이제 을이 소유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행위, 채권 행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것을 이 두 가지 이런 것을 이렇게 물권 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개념 정의해 보겠습니다. 채권 행위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즉 의무 부담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물권 행위라는 것은 갑하고 을 사이에 6월 1일 날 직접 물권 변동, 소유권 변동,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 그렇게 돼서 이렇게 채권 행위라는 개념하고 물권 행위라는 이 개념을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물권 행위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잇는 사람인 갑의 입장에서 보면 갑이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줘 버렸죠. 처분해 버렸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처분 행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권행위 법률행위입니까? 법률행위. 그렇죠. 서로 지금 의사의 합치로서 이전할 것을 약속했고 어떻습니까? 지급할 것을 약속해가지고 발생하는 법률행위라는 겁니다. 물권행위 법률행위입니까? 네, 역시 법률행위입니다. 둘이 지금 의사 합치가 있었죠. 넘겨준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두 개가 맞아 떨어지니까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됐다.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건 뭡니까?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일정한 조건,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것도 법률행위, 이것도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이 그림, 여기 앞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계약. 이건 뭡니까? 단독행위. 그래서 매매 계약이나 유증이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공통점이었습니까?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다음에 그 표시된 내용대로 의사의 내용대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람의 의사에 의해 공통점이 결정되고 계약이나 단독행위나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고 또 효과가 표시된 의사의 내용대로 1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그 내용대로 대금 채권, 대금 채무가 생긴다.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권리 의무가 생긴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통되는 것을 앞에 이거 뭐라고 했느냐? 법률행위. 자, 그럼 계약 법률행위입니까? 법률행위죠. 단독행위 법률행위입니까? 네, 맞습니다. 채권행위 법률행위입니까? 방금 전에 법률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물권행위도 법률행위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 거냐면 법률행위는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으로. 지금 이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했냐면 이 동그라미하고 화살표로 구별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의사표시의 어떻게 구별을 했느냐? 법률행위를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구별을 했다.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 의사가 합치돼서 성립하는 걸 계약 두 개,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는 것. 그러면 이제 의사표시를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의사표시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의사표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사, 그러니까 이것은 효과의사입니다.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의사표시라는 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와 방향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법률행위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고 법률행위는 한 대여섯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떠한 기준이냐에 따라서
그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알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고, 두 번째, 그 법률 효과에 따라서 효과에 따른 분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효과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행의 문제 여부, 내지는 더 정확하게는 이행의 문제가 남는지 여부. 채권행위를 했다.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까? 약속을 했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 실행해야 되는 의무가 남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친구랑 주말에 만나서 술 한잔 먹기로 약속했다. 그러면 가서 약속을 지켜야 되죠. 약속을 지키면서 한 잔 꺾어야 술을 취하는 거지, 전화만 해가지고 약속했다고 알딸딸 취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권행위라는 것은 이행이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이행이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그런데 이 물권행위는 이 약속을 직접 지키는, 실천하는, 이행하는 것, 얘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거,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권리 변동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루어지면 처분행위에는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까? 남습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구별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결론은 뭐냐면 법률행위를 구별하는 겁니다. 법률행위를.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러므로 한 가지만 주의하실 것은 28번 제목을 보시면 채권과 물권이 아닙니다. 채권과 물권의 구별은 아까 우리가 표를 통해 가지고 객체, 상대방, 그 다음에 특징해 가지고 이미 구별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법률행위의 일종인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구별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나와 있고, 앞에 27, 즉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요건, 거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매매계약, 이 매매계약 유효해야 되는데 민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개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법은 우리의 사례에서 행하여지는 부동산 양도와 같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어떠한 특정의 권리에 관한 일정한 변동, 양도나 설정이 되겠죠.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 권리 변동을 일으킬 의무의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것. 의무의 부담에다가 밑줄을 쳐주시고요. 의무 부담 행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 채권 행위하고, 즉 가로 보시면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너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의무를 진다. 양도할 의무를 진다. 그것과 권리 변동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 권리 변동 자체 밑줄 쳐두시고 자체 위에다 방점으로 땡땡. 물권행위. 물권 자체의 변동. 그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 거는 4월 1일 날 발생하는 거고 4월 1일 날 있게 되는 법률행위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거는 6월 1일 날 있게 되는 법률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나는 너에게 부동산을 양도한다. 넘겨준다. 이전한다. 이거를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로 한다는 태도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념상 이거를 구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앞의 법률행위 4월 1일자 그거를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라고 하고, 뒤의 법률행위 6월 1일자 그 행위의 대상이 물권인 경우에는, 지금 그 행위의 대상이 채권일 수도 있죠. 채권도 매매가 가능하니까 그때는 행위의 대상이 채권이다. 그러면 물권행위라는 것은 직접 물권 변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채권이 양도했다는 것은 채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물권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 물권행위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그 경우뿐만이 아니라, 양도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저당권 설정의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떻습니까? 친구한테 돈 1,000만 원만 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담보 제공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면 담보 제공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나는 너에게 어느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한다.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설정할 의무를 부담한다. 는 계약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그 채권의 이행을 위하여, 이 약속의 이행을 위하여 이제 6월 1일자로 나는 너에게 이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나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계약이 행하여지게 된다. 이때 이와 같은 물권 행위는 그 권리 변동에 의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을 잇는 사람, 예를 들어서 갑은 소유권을 지금 양도해버리죠. 저당권을 설정해줘버리면 떼줘버리죠. 그러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처분을 해버린 처분행위가 된다. 물론 물권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행위뿐만이 아니라
채권의 변동, 즉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 양도도 처분행위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분행위는 물권행위보다 저 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채권 양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지우고 다시 한번 그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기에서 처분의 일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처분행위, 즉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는 직접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행위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권행위. 물권행위가 어떤 거냐? 이게 바로 소유권 양도,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 그 다음에 제한물권 설정. 지금 여기서 저당권 설정으로 얘가 나왔으니까 담보물권 설정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더 큰 개념으로는 제한물권 이러한 것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이제 외울 때는 우리가 양포담 해가지고 처분행위, 물론 물권행위 중에서 처분행위, 물권행위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처분행위 하면 양포담, 소유권 양도, 소유권 포기, 담보물권 설정. 그러한데 이 경우에 이제 소유권이 양도되면, 갑에서 을로 양도되면 직접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소유자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리에다 채권을 넣으면 채권 양도, 채권 포기. 특히 그래서 채권 양도라는 이 개념을 보시면 채권 양도를,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채권 양도를 물권행위라고 부를 수는 없죠. 왜? 물권행위는 물권 변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채권 양도는 채권자가 교체돼서 채권의 변동이 일어나니까 물권행위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얘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니까 양도자 들어가면 다 처분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양도도 처분행위하고 비슷하니까 두 개가 개념이 상당히 유사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처분행위의 대표주자인 물권행위에 준해서 취급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 이름을 딱 붙여주면 준물권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준물권행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개념적으로 구별해가지고 우리가 머릿속에 꽉 담아둬야 되는 것은 채권 양도, 처분행위인 채권 양도하고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인 채권행위, 이것 자체는 완전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얘가 대금 채권이 발생하죠. 대금 채권이 발생한다. 이 매매계약에 따라서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이처럼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채권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채권 또 팔 수 있죠. 그래서 병하고 4월 1일 날 이 채권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매매계약에 의해서 또 채권 채무가 발생하죠. 어떤 채무가 발생합니까? 이 대금 채권을 이전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러할 때 6월 1일 날 직접 이 채권을 넘겨주는 것, 이거는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채권행위라는 것은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 채권 양도라는 것은 이미 발생해 있는 채권을 6월 1일 날 넘겨주는 것. 그래서 이것 자체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고, 의무부담행위, 약속, 여기에 해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는 그 주소가 처분행위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시험에 기출이 됐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기출이 됐던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서 쭉 설명드렸던 것은 법률행위의 종류로서 뭐 처분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의무부담행위, 그 개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채권, 물권, 그러한 부분 전체를 연결시키면서 관통을 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쭉 읽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4쪽까지 넘어가셔도 됩니다. 24쪽의 첫째는 마음 그대로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물권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면 바로 그 대상인 권리의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변동이 일어난다. 이것도 법률행위니까. 효과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채권 행위는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행위니까 거기에 따라서 바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거고, 물권 행위는 물권 변동을 일으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의사의 합치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대로 등기까지 갖추면 효력이 이렇게 발생돼서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는 물권 행위도 법률 행위인 이상 당연한 일이다. 즉 소유권 기타 권리가 넘어가고 양도되고 지상권이 설정되며 또 권리의 내용이 변경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물권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대상이 현존 동그라미, 특정 동그라미,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된다. 막연히 불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권리 변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민법교과서 한 권을 준다고 약속을 한 경우에 단지 약속만 했다면 그것이 채권행위인 이상 소유권이 넘어갈 책이 어느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나아가 그 책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 유효하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약속은 유효하다. 채권행위로서. 그러나 그 책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가지고 B가 소유자가 되려면, 즉 물권행위가 효력을 가지려면 이제는 그 대상이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렇게 쭉 읽어두시고 그 옆에다가 뭐만 하나 적어두시면 되냐면 아파트 분양계약. 자, 아파트 분양계약. 이거는 매매계약하고 성질이 똑같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한다. 땅 팠습니까? 안 팠습니까? 특정되고 현존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이 분양계약 같은 경우에는 유효하다라는 거죠. 유효하다. 유효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분양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그때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특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다 지어져 가지고 현존되어야 한다.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행위 할 때하고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이 일으켜지는 물권행위를 할 때하고는 다르다.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 세 번째, 물권행위가 유효하려면 처분자가 대상인 권리에 대하여 처분권을 가져야 된다. 소유권을 넘겨주려면, 아까 어땠습니까?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넘겨주려면 소유자여야 한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